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 극우 성향 다카이치 의원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총리 취임이 유력했었는데요.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이 붕괴되면서 또 총리 취임이 불투명해지는 등 최근 일본 정치권 크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카이치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일본의 정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일이 있었죠. 예. 네. 그렇지만 결국은 오늘 오후 3시에 일본 중의원에서 총리를 선출합니다. 아마 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 자민당과 네. 제2야당 일본 유신회가 연정 수립에 합의를 해서 다카이치를 총리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지난 9월 7일 사임을 발표한 이후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가 선출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기존에 자민당, 공명당 연정협조체가 있어서 무난하게 그렇죠. 총리로 선출될 네.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연정체제를 구성해왔던 공명당이 이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 그리고 또 그의 정치자금 개혁 문제 등에서 미온적이다 이렇게 태도를 문제 삼아서 연정체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 선출도 불투명해졌고 정권이 비자민 야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상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민당이 강경 우파 혹은 극우적인 성향도 보이는 일본 유신회 쪽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일본 유신회는 제2야당입니다. 유신회가 이에 호응을 해갖고서 연정이 합의됐습니다. 네. 두 정당의 중요한 의석수를 합친다면 자민당이 196석이고 유신회가 35석이어서 모두 231석이 됩니다. 중의원 과반인 233석에 두 자리. 약 두 자리 정도 네. 좀 모자라죠. 근데 뭐 이 두 개 정도는 친자민 무소속이나 또 극우 성향의 참정당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당선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 두 곳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네. 근데 결과가 엇갈리게 되면 중의원 쪽의 선거 결과를 따릅니다. 그리고 또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네. 2차 투표 결선 투표를 하는데 1, 2위를 후보를 놓고서 네. 그때는 과반이 아니라 종다수 그러니까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나이 의원이 이번 3시 시작된 선거에서 사실상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각각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선출이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네.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에 총리로 선출이 됐는데 네.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은 11개월? 상황에서 네, 11개월 만이죠.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일본 정치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2024년 9월 말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에 당선돼서 같은 해 좀 있다가 10월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네. 이시바는 원래 자민당의 단골 총재 후보였습니다. 국민적 지지제도 양호했고요. 네. 근데 당내 비주류라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는데 당초에는 당선이 불투명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이번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과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다카이치 의원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너무 연륜이 짧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서 당내에서 어쨌든 예상을 깨고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아소파 이런 강경 보수파 세력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계속 당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총리 취임 직후에 실시된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기존 의석 259석에서 191석으로 줄어드는 충격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미 이시바 의원의 퇴진이라는 건 어떻게 예약된 거죠. 더욱이 지난 올해 7월 그렇죠. 자미원 선거에서도 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39석 8석 의석에 당선되는데 그쳤습니다.
기존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75석을 합쳐도 과반 125석에서 3의석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합쳐도 소수 여당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의원, 중의원 모두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퇴진 압박이 시작됐는데 이 집안은 퇴진을 거부하면서 총리 수행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조기 총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거 실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는 결국 항복을 한 거죠. 뭐 선거가 실시되면 총재 선거 시스템은 자기가 떨어질까지 확 실시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9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질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이 그만둔다고 하는 총리를 상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다 국익에 따라서 내가 일부러 좀 퇴진을 미룬 것이다. 그래서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자민당 총재 선출이라든지 총리 선출 뭐 협상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유, 힘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 과정도 짚어주시죠. 10월 4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져서 다카이치 의원과 고이즈미 신주로 의원이 양대 후보로 격돌을 했습니다. 네. 신주로 의원 당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습니다. 파벌은 없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베파 등 보수 강경파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 다카이치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네. 그 구성의 다카이치가 승리하자 앞서도 말했던 대로 온건 보수 성향의 연정상대했던 공명당이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32석에서 24석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 원인이 자민당의 연정 대상이어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자민당 공명당 패배의 지표적 원인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이었습니다. 공민당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명당은 자민당에게 즉 산하의 다카이치 의원에게 이번에 정치자금 계약을 주문했는데 다카이치가 아주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공명당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지난 10일 정치 자금에 관한 기본 자세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 특히 후원금 문제에서 자민당이 미흡했다 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서 이제 연장은 끝났다. 이렇게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특히 다카이치가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자민당 간사장 핵심 당직입니다.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개혁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네, 눈치를 챈 그렇습니다. 거죠. 공명당이 이렇게 이탈한 뒤에 유신회가 참여하기까지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끝내는 이제 유신회랑 연정. 그래서 자민 공명당 연정치가 붕괴되니까 야당 쪽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정권 그렇죠. 교체. 네, 그래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주도해서 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우리 연장을 해서 총리를 선출하자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 열쇠를 지닌 제4당인 17석의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에게 너한테 총리직을 주겠다까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 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예. 입헌민주당은 리버럴 성향이고 네. 자유주의적인 보수 성향이고 국민민주당은 보수 성향, 그 유신은 약간 극우에 가까운 강경 보수입니다. 합쳐지기에는 너무 다르네요, 다. 특히 열세를 지었던 이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절호의 너 총리가 됐으면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네. 반면 유신에는 오사카가 이제 지역 기반입니다. 근데 이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역은 공명당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공명당이 자민당과 떨어져 나가도 되니까 이제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는 것이 부담이 별로 그럴 수 없어지게 된 있죠. 거죠. 네. 그래서 유신회 쪽이 자민당 쪽으로 기울어졌고 정책 협의를 하면서 급속히 자민 유신회 중심의 연장이 유력해진 거죠. 네. 19일 날 그저께죠.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원을 10% 줄이고 그리고 기업 단체 후원금도 폐지하는 등 정치 개혁을 해라. 정치 자금 개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다카이치 의원이 원칙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총리인 지명에 도와주겠지만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그러니까 가계 협력 형태로 연정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네. 유신회로서는 입각하게 되면 정권의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혹시 자민당 인기가 지금 저조한데 입각하면 부담이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발만 걸치는 연정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다카이치와 그 내각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약간 오른쪽. 일단 다카이치 개인을 보면은 예.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93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 아베 후원으로 자민당 정조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지냈습니다. 방위상도 지내고 3년 전 총재 선거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어서 그때부터 총리가 유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끈 일본 우경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며 극우 성향을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적극적이었고 그렇죠. 총리가 되면은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총재 선거 때 첫 방송 유세에서 교토의 황궁공원에서 사슴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아주 학대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당국에서는 사슴 학대는 내국인들이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외국인 혐오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 다카이치와 그 내각이 일본 역대 정부 중 가장 보수적이고 더 나아가서 극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아베 기시다로 이어진 우경화 대외 정책이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해외 파견에 더해 핵무기를 제조, 보유, 반입하지 않는 데한 일본 비핵 3원칙까지도 폐기하자고 주장합니다. 다카이치는. 네. 거기다가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하게 된다면 뭐 중국, 일본에서 뭐 난리가 아니죠. 중국,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여기다가 앞서 말했던 외국인 혐오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는 총재로 선출된 뒤에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 가을 예대제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적절히 판단하겠다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재 선거를 의시한 거죠. 그리고 총리 선거를 의시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공명당이랑 유신회조차도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가 직접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이런 자제가 언제까지 될지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장기 집권했던 아베는 강경 보수이긴 하지만 국내 사안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지지 기반도 있었고. 근데 다카이치는 아베보다도 더 강경 보수이고 극우인데다가 앞서 말했던 도굴적인 외국인 혐오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경 보수 지지 기반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자제가 언제까지 될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그렇군요. 다카이치 정권의 향후 전망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을까요? 의견이 지금 일단 엇갈립니다. 먼저 공명당 이탈에서 보듯이 자민당 기반이 붕괴되고 있어서 다카이치가 단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정대상 유신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라 정치자금 개혁을 하려 하는데 이거 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카이치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면 전쟁도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공명당을 지지하는 온건 보수파가 이탈함으로 해서 자민당은 향후 총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즉 공명당이 이탈하게 된다면 총선 시뮬레이션에서 자민당이 지금보다 20에서 30석 정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카이치 내각이 오히려 성향이 비슷한 일본 유시를 끌어들임으로 해갖고서 강경 보수 독주가 쉬워졌고 정권 유지가 더 쉽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외로 장기화할 수 있다. 정권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보수와 극우화 바람이 다카이치 내각을 순항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와 유신의 지지 기반이 겹쳐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좀 의문심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카이치 체제가 25년간 유지됐던 26년간입니다. 20년 유지됐던 자민공명 연정 체제를 마감하고
자민 유신의 연정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네. 일본 정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자민당 중심 체제가 이제 고비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에 그렇죠. 보수 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이 합쳐져서 한 1993년까지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1993년에 일본에서 버블이 폭발하고 전후 고도 성장이 멈추면서 자민당 단독 집권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팔당파 연립인 비자민 호숫과 정권이 들어서서 이른바 자민당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이게 55년 체제로 하면 자민당 체제를 왜냐하면 195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자민당은 1994년에 사회당과 사키각계 양당과 연정을 해서 정권 회복에 했으나 총리직은 최근에 돌아가신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에게 넘겼습니다. 뭐 자민당 그 후에 무라야마 총리 이후에 정권과 총리직을 회복했는데 네. 단독으로 집권하기가 힘들어서 1999년부터 이번 공명당과 연정 체제를 구성한 거죠. 특히 2009년에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한 압승을 했고 자민당은 119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자민당 정권이 자멸하면서 그 후에 아비 신조 총리가 등장하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강경 보수 정권으로 집권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베 신조가 이제 건강 문제로 네. 2022년에 사임을 하고서 2020년에 사임을 네. 했군요. 그리고 2022년 7월 자미원 선거 때 지원 유세를 하다가 피격당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용의자가 우리 어머니가 통일국에 빠져서 정치자금을 갖다 바쳤다 자민당에 네. 이걸 규명해달라. 네. 그러면서 자민당과 통일국의 정치자금 문제 그리고 거기에 시작된 정치자금 개혁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자민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예. 앞서 말했지만 그래서 기시다가 결국은 사임하고 이시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그래서 들어오고 하면서 오늘의 다카이치까지 오게 된 건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자민당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일본의 정치 상황.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